그 다음 우루과이고요.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7위, 평균 나이는 28.5세로 약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고요. 남미 예선에서 7승 7무 4패로 4위로 통과를 했고, 최근 18경기에서 5승 10무 3패, 무승부가 좀 많기도 하고, 미국한테 5골을 먹고 지는 그런 내용이 최근에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은 축구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완벽주의자, 또 광인으로 불리는 인물, 마르셀로 비엘사입니다. 선수 시절 치명적 부상으로 20대 초반에 일찍 은퇴를 했고요. US 올드보이스 유스 감독 시절 아르헨티나 전역을 자신의 차로 직접 돌며 포체티노, 바티스투타 같은 그런 전설적인 선수들을 발굴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최대 축구의 황금기의 기틀을 만들어내면서 또 월드컵 16강에 걸기도 했고, 아틀레티코 빌바오 있을 때는 또 매력적인 축구로 유로파리그 그리고 코파 딜레이를 우승시켰던 그런 시기가 가장 이제 비엘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는 리즈 유나이티드를 16년 만에 EPL 승격을 시키면서 돌풍을 일으킨 적도 있다. 그리고 수천 개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훈련장 잔디 길이까지 체크할 정도로 디테일한 그런 광적으로 좀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하루 12시간 이상 전술에 연구하는 그런 워커홀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확고한 가치관이고요. 비엘사 공격 철학은 이제 의미 없는 핵패스를 혐오하고요. 초고속 전환 플레이를 기반으로 하고요. 공을 잡으면 미드필더진을 거치지 않고 전방 윙어나 스트라이커에게 곧바로 찌르는 그런 수직적인 패스가 제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면서, 또 공격 시 풀백과 미드필더들이 적극 전진하면서 상대 박스 근처에 5, 6명의 그런 수적 우위를 형성합니다. 윙어들을 이제 터치라인 끝까지 넓게 벌린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준 뒤에 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미드필더들을 활용한 극한의 컷백 플레이로 골망을 흔든다고 할 수 있겠죠. 최전방의 다르윈 누네스는 측면과 후방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 파괴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훈련 시 가장 강조하는 원터치 또는 투터치 이내의 빠른 패스 전개로 상대 압박 타이밍을 뺏는다고 할 수 있겠죠. 수비 시에는 구역 방어 아닌 철저한 전방의 1대1 대인마크를 우사를 하고요. 특히 상대 공격수 수에 따라 수비 숫자를 조정하는 그런 가벼운 백라인, N+1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을 고수를 하고요. 그래서 상대가 투톱이면 백스리를 가져가고, 원톱이면 백볼을 변경해서 후방에서 항상 한 명 정도의 그런 여유 숫자를 확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팀 전체가 수직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압박 밀도를 보이면서 이제 풀백의 하프라인까지 올라가서 상대 윙어의 패스 길목까지 차단을 하고요. 높은 수비 라인의 강한 뒷공간은 로체트 골키퍼가 이제 세이퍼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뒷공간을 커버할 것 같고, 그리고 공격권을 잃는 순간 3, 4명이 에어싸는 턴오버를 하자마자 즉시 재압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전원 리커버리 스프린트를 그래서 수비 가담을 빠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감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루과이의 가장 큰 무기는 이제 남미 특유의 끈질긴 승부욕과 그리고 비엘사식 무한 기동력이 결합된 폭발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격, 전원 수비 기조가 이제 페데리코 발베르데, 벤탄쿠르 등 최정상급 엔진을 가진 미드필더와 만나서 90분 내내 상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지식 압박을 선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을 잡으면 최단 거리로 골문을 타격하는 또 빠르고 수직적인 그런 직선 공격을 또 구사를 하고, 그런 공격 스타일이 되게 날카롭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누네스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양락의 속도를 극대화해서 상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그런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그 공격 스타일이 아주 날카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철저한 1대1 맨투맨 수비로 상대 핵심 미드필더를 경기 내내 지워버리면서 주도권을 또 강제로 가져오려고 하고, 또 풀백이 박스 안으로 적극하다면 그런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또 많아서 그런 세트피스 찬스를 좀 잘 살리는 편이고요. 그 세트피스 이후에 세컨 펄탈치 이후에 또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교하게 공격을 진행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전술이 이제 극심한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좀 번아웃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양날의 검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루과이는 수비와 공격 양면에서 나사풀린 좀 모습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 70분 이후에 또 체력이 떨어지면 촘촘했던 맨투맨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그런 상대에게 강한 공간을 허용하는 그런 도학성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맨투맨 수비 특성상 이제 우리 선수 한 명이 상대 개인 기량이 뚫리면 그 수비 대응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살인적인 훈련 강도로 인해서 핵심 주전들이 근육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대체 자원이 부족하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 자주 볼 수 있었고요. 또 수비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역시 발빠른 그런 자원들을 만났을 때 뒷공간이 초토화될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을 안으면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루이스 수아레즈를 이제 내치게 되면서 그런 라커룸의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퇴했던 무슬레라 골키퍼가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내부 기강 멘탈 관리에 좀 심각한 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무슬레라 역할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동료인 오렐리앙 추아메니와 마차를 빚은 그 발베르데의 심리적 피로감까지 이제 겹친 상태다. 그래서 그게 이 월드컵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90분 내내 거친 데인마크를 하다 보니까 카드 트러블에 대한 그런 징계 리스크가 있고, 또 소집 기간이 짧은 국대 특성상 전술 숙련도가 낮은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전체 압박 체계에 좀 구멍이 뚫린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경기가 풀리지 않거나 이제 상대가 완벽하게 탈압박을 해도 실리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그런 고집불통의 비엘사의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플랜 B의 부재와 그런 고집스러운 철학 때문에 또 팀 자체가 자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라인업은 4-3-3이고요. 우가르테, 벤탄쿠르, 발베르데라는 이 3미들은 진짜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격 쪽에는 예전에 그 우루과이 명성과는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원톱이 다르윈 누네스인데 이 선수가 알릴랄에서 16경기에 6골만 득점을 했고, 그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가 그 겨울 이적 시장에 알릴랄이 이제 카림 벤제마가 영입이 되면서 사우디 리그의 외국인 등록이 이제 8명이 최대인데 9명이 되면서 누네스가 지금 스쿼드에서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2월 26일 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 때 뛴 적이 마지막으로 뛴 경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티그리스에서 뛰는 로드리고 아기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플레이 스타일적으로는 아기레는 수비 가담에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비엘사 전술에는 움직임이 좀 좋은 누네스가 여전히 선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누네스가 대표팀에서도 24년 6월부터 득점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선에는 맨유 출신 지금 파나티니아 코스 그리스 리그죠. 여기 뛰고 있는 파콘도 펠리스트리, 그 포르투갈 스포팅 리스본에서 뛰고 있는 마시밀리아노 아라우호, 이 두 선수가 부득점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펠리스트리 같은 경우는 37경기 2골, 아라우호는 24경기 3골에 그치고 있다. 이게 3월 A매치까지 기록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파괴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팀이 득점이 필요할 때는 지난 월드컵 가나 상대로 2골 넣었던 세컨톱 내지는 공격형 mid필더가 가능한 아라스카에타가 나와서 4-2-3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나마 득점을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쿼드에서 누네스와 함께 좀 그나마 공격에서 무기가 된 선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수비는 나폴리에서 뛰는 마티아스 올리베라,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아라후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히메네스, 그래서 맨유에서 뛴 적이 있던 브라질 플라멩고에서 뛰고 있는 바렐라, 나름 경쟁력 있는 스쿼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키퍼는 마누엘 노이어처럼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온 무슬레라가 뽑히긴 했지만, 수아레즈가 빠진 자리에 좀 리더로서 참여를 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전은 그대로 모체트가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점은 모초아도 그렇고 콜롬비아 오스피나도 그렇고 이제 경기는 뛰지 않지만 이제 리더로서 참여하는 상황이 또 이 두 팀과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루과이 현재 상태는 냉정하게 좀 좋은 평가는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엘사 처음 부임됐을 때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아레즈의 사태와 함께 좀 공격진의 뎁스가 점차 약해지면서 한계를 맛보고 있다. 다행인 점은 지금 우루과이 있는 조가 정말 괜찮은 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 2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 2위를 하면 제2조 1위 팀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제2조에서 아르헨티나의 대항마를 잘 싸우겠지만 그럼에도 아르헨티나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 경기에서는 이제 우루과이가 남미 예선에서는 대등하게 싸웠다고 할지라도 월드컵에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32강 진출을 예상을 해봤습니다.